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자, 연초부터 팔자를 외쳐온 외국인. 달만 바뀌었을 뿐인데 2월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은 바로 사자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전거래일 시장 수급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봅니다. 전날 현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 그 외국인의 자금은 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쏠렸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들을 아주 적극 매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는데 시간이 한 달 걸렸습니다. 금년 들어서 미국은 4%, 일본 7% 오른 동안 올해 한국은 4%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왜 마이너스가 됐죠? 외국인의 매도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판단을 가진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매수한 종목은 바로 삼성그룹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 SDI까지 말 그대로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거의 삼성그룹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금년에 반도체 업황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익을 내는구나 판단했을 것이고 삼성물산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자사주 전부 소각하겠다. 앞으로 주주 친화적 정책 계속 펴겠다. 이런 말 그대로 그들이 가장 바라는 바를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홀딩 컴퍼니죠. 하니까 그만큼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에서 멈출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 한 지금 5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그리고 삼성에서 현대로 현대차에서 LG로 점점 확산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이제 주로 사는 것들이 이제 코스피 대형주란 말이죠.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 연이어 지금 하락폭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인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2천억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약 4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2,000조 대 400조라는 얘기입니다. 2,400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800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코스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 굉장히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 계좌가 1,000만 원인데 내가 8대 2, 다시 말해서 4대 1의 비중 지키고 있는가? 1,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정도는 코스피 쪽으로, 200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 가장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늘 말씀드리는 금년은 말 그대로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금년에 시장 어려운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이 어렵다 판단되시면 반도체 30%, 자동차에 10%, 그리고 현금 10% 이렇게 딱 50%만 포트폴리오 구성해 놔보십시오. 그럼 종목은 뭘까요? 볼 것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4개 종목만 딱 포진해 놓으신다면은 나머지 뭐 방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 짜집니다. 그래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금년에도 꼭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다이나믹하고 재미는 있습니다만 역시 좀 안정성 요거를 좀 많이 보라는 그런 조언이셨습니다. 연일 요즘에 큰 화두가 저 PBR 종목입니다. 저 PBR주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죠. 시장에서는 과열주의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PBR이 낮은 기업만 찾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정호진 기자가 요거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도 투자주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한국거래소에서 흥국화재,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 투자 경고 그리고 또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표적인 저 PBR주로 꼽히는 이런 금융, 지주, 보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거래대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흥국화재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네, 주가 50% 가까이 뛰었고요. 제주은행도 4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앵커만 시청은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PBR이 낮은 종목들 무턱대고 PBR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PBR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영어 단어라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글로 바꿔보면 자대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 대비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1보다 낮다는 거는 이 자산은 이만큼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 PBR이 낮은 기업들은 우량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PBR이 1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기업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시세 조종, 주가 조작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았는데 이런 사건들 많았는데 이때 SG 사태, 투자 카페에서 시작된 무더기 한가 이런 거 있었는데 당시에 타겟이 됐던 기업들도 이 저PBR주였다. 이 부분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PBR에 대한 개념부터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라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백조도 있었던 반면에 정말 미운 오리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표들을 참고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낮은 PBR 이외에도 현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들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기업들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표로는 매출액 대비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지표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표가 또 ROE가 있겠습니다. 또 ROE, PBR처럼 좀 영어 단어인데 자대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비 순이익입니다. 그 ROE가 20이다라면은 내가 자본을 1억 넣었는데 순이익을 20억 벌었다. 이러면 ROE가 20인 기업들입니다. 그럼 어떤 때 이럴까요? 업황이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경영을 되게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현금 흐름이 원활한데 또 ROE 대비해서 PBR 매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교집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들에서 이미 후보군들이나 리스트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안 겹치게 좀 다양한 기업들 준비해봤습니다. 전기전자, 조선주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 의류 업종, 또 최근 잘 나가는 지주사, 보험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BR 끌어올리려면 주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자산을 팔거나 이러면 되겠죠. 주가를 올리려면 이제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그럴 여력이 있는 데들이 이제 금융주들 돈 쌓아놓고 있는 금융지주 이런 데들이니까 최근에 많이 뛴 것 같습니다. 최근 그런데 주가가 과열됐다 이런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투자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부양책 내놓은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투자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관심이 있다면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 간접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ETF를 통해서 이 저PBR주들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하루만 지주회사, 이런 배당주, 보험 이렇게 투자하는 거래 대금이 어제 하루만 1,000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상단에 타이거 지주회사라고 있는데 저 ETF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14,648% 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한 투자자들도 이미 시장에 많다는 점,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정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날 또 급등했던 섹터 자동차죠. 밤사이 포드도 3% 올라 오늘 국내 자동차주의 상승 지속성 기대해볼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요. 연이은 호재 싣고 싱싱 달린다 자동차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호실적부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다수의 모멘텀이 산적한 자동차 업종인데 전날의 상승 좀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못 움직였던 거를 이제 좀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ICE 차량과 이제 EV 차량들의 뭔가 이 비교가 좀 시작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너무 이제 EV 차량, 전기차 위주였기 때문에 ICE 내연기관 차들이 조금 관심 밖에 있었지만 우리 그동안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고 균형감 잡힌 포트폴리오 갖춘 완성차 제조사는 더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정말 쉽게 표현하면은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종목 하나에 투자하신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른 내연기관차 포드나 아니면 현대기아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에 차량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몇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번에 중국지 시장에 좀 뛰어들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좀 뛰어들면서 뭔가 시장 점유율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그때부터 정말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주가 흐름이 조금 대조적인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두 그룹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 제쳐놓고 잘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주가 참 작년까지 답답했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못 가가지고 저도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많이 관심이 몰려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좀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날 실적 공시 이후에 급등세를 좀 타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처럼 뭔가 이제 좀 주가가 탄력을 받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기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주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금 계속 신고가 찍고 있단 말이죠.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게 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움직였던 걸 이제 움직일 차례가 된 거겠죠. 현대기아차 같이 전통적인 제조사들 같은 경우 보통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이제 IC 차량 판매를 늘리면서 100%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보다 아무래도 이 매출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훨씬 더 낮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이제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뭐 내연기관차들은 뭐 벤츠나 뭐 해외차 GM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해오던 걸 그냥 그대로 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성 측면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도매 판매 10%를 현대차가 잘하는 하이브리드로 채웠습니다. 그 1년 전에 7.3%보다 2.7%포인트 늘어난 10%를 딱 맞췄고요. 어쨌든 이게 이쪽이 안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커버하면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되게 좋게 보거든요. 갈 수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데 못 간다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쉬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 전략으로 나서시기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잘 달리는 기업을 중간에 올라타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이 사실 지금 전기차는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카를 좀 시기를 미뤘는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지금 뛰어들었다가 이거 완전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는 뛰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플이 뒤로 좀 미룬 거는 전략적으로 봐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을 커버링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실적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확 뭐 몇 년 전처럼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안정을 찾고 이제 안정화돼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IC와 하이브리드로 커버하면서 오히려 커버 이상의 수치를 올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내연기관차, 국내로 치면 현대 기아차가 어쨌든 최근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주가치 재고 정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좀 불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는 담아보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이제 아이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스는 내연 엔진 차량을 아이스라고 하죠. 자, 지난달에 뉴욕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지수가 한참 달릴 때 우리 증시만 하락했었죠. 하루 전날에는 뉴욕 증시 급락했는데 코스피는 1% 넘게 상승 마감을 냈습니다. 디커플링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성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피할 피난처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 기자?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피난처는 바로 파킹형 ETF인데요. 이 파킹형 ETF에 자금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파킹형 ETF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뭐 주차라는 뜻의 파킹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듯이 차를 잠깐 뒀다 빼는 것처럼 좀 입출금이 간편한 상품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난 해부터 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네, KG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로 이 국내 파킹형 ETF의 설정액은 한 달 사이에 벌써 1조 6천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설정액이 큰 파킹형 상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7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이나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보다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지금 예적금과 비슷한 상품 같기도 한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뭐 일부 채권을 편입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상승기에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정 금리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이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다만 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 하루도 이 손실이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예금 상품이랑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또 파킹형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소에서 팔 수 있고 또 연환산 수익률은 3%에서 4% 사이입니다. 좀 정기
정기예금의 기본금리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중도해약금 같은 경우에 예금은 중간에 빼면 좀 수수료나 이렇게 붙긴 하는데 파킹형 ETF는 그런 게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또 플러스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매일 또 이자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점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제 ETF니까 이제 자유롭게 정기예금하고는 달리 사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겠군요. 정기예금보다 그냥 금리가 조금 더 높고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피난처에 머무를 수는 없죠. 언제쯤 피난처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당분간은 사실 파킹형 ETF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이 같은 추세가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난처로 돈이 모이는 건 사실 여전한 금리 방향성 때문일 텐데요. 뭐 단기적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는 뭐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6조 달러까지 지금 뭐 자금이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됐고요. 또 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뭐 당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제시하진 않았죠. 뭐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지금 5월 이후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또 그만큼 투자에 따르는 비용이 크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변동성을 통제하는 이런 용도로 조금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또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그런 전략도 용이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국내 10년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뭐 연준이 최초로 금리를 인하하기 3개월 전부터 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 페드워치 툴 같은 경우에는 뭐 5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90% 넘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쪽 포인트입니다. 네, 뚜렷한 금리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 파킹형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볼까요?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죠.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주가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인지 남인호 소장님이 이번엔 좀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산업은 5대 산업이 가장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그리고 마지막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산업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뉴스가 있으면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선하면 먼저 3대 조선사 떠오르죠.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맏형 큰형님격이고 한화오션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3사가 모두 다 영업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5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조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력난도 있고 물자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드디어 탈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 연간 목표의 33%를 벌써 점유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연간 수주가 135억 달러가 목표인데요. 벌써 34%를 달성했습니다. 1월 달에 다 달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표 수주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3, 4년 동안은 영업 흑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작년 저점은 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이 13만 5천 원이었거든요.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11만 4천 원입니다. 경쟁 조선사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좀 적었죠. 왜? 그만큼 영업을 많이 좋게 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저는 막 주가 오를 때 사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조정 볼 때, 즉 11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 10만 원대로 진입하면은 늘 말씀드리는 조선업은 몇 프로죠? 10%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을 5%를 하시든 6% 하시든 그건 여러분이 판단 잘 하셔야 되겠죠. 그때 편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PBR 관련 소식,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우리 증시의 성장 동력은 좀 미미한 모습입니다. 미국 M7 종목의 시총 합이 코스피의 7배에 달하는 현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좀처럼 이런 스타 상장사를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과연 무엇이 해소되어야 증시가 정책 모멘텀 효과를 좀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김선영 대표님? 이게 그동안 이미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스타 상장사가 현재 우리나라의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제 기자님도 다뤄주셨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금융자산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뭐 투자사들이나 뭐 기관이나 회사나 아니면 개인들이 만들어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시장 자체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첨단 기술 시장을 이끄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정말 우리나라랑 기업 가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뭐 차이라고 할 정도 민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미증시 상장을 이끄는 M7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을 1월 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1조 4,763억 4,80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28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고요. 참고로 코스피 시총은 1월 말 기준으로 2,030조입니다. 뭐 얄팍하죠. 그래서 일단 이게 우리나라 대형주가 몰린 코스피를 다 합쳐도 미국 M7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9,541억 달러고 애플이 2조 8,511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냥 각각 하나만 놔도요. 코스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애플 시총이 뭐 3조 달러죠.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기업의 시총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워낙 이제 미국 기업들이 크죠. 자, 가장 큰 문제 우리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있고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사실 저한테 제일 사실 좀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거슬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멀티플인데 우리가 보통 퍼라고 부르는 수치입니다. 뭐 미래 수익에 대한 투자 배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일단 자금 조달 비용이 낮으니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멀티플 조금만 높아도 고평가다, 뭐 미래 수익 다 끌어서 주가가 너무 높다,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주가 끌어내기에 바쁩니다. 뭐 특정 증권사가 특정 업종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거 보면서 아직 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일부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애플도 비싸,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싸, 특히 뭐 저 엔비디아 얘기했다 되게 지탄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 그때 퍼가 164배였습니다. 이런 거 비싸, 이런 거 치면 작년에 미국 아무것도 투자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몇백 퍼센트가 올랐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시자 역할을 하라고 뽑아둔 기존 대기업의 사회이사들이 그냥 손만 드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게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경영 혁신을 좀 촉진해야 됐다. 투자 환경의 어떤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